그럼 이번 조치는 아무 실효성 없이 그냥 에이펙 행사 앞두고 또 강력한 메시지 하나 던지는 제스처일 뿐이야. 그건 아닙니다. 중국의 조선업에서도 일부 직접적인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대표적으로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세계 자금 시장은 유례 없는 돈의 전쟁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가 시장을 흔들고 고환율 시대는 새로운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혼잡한 시기에 구세주와 같은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네, 교수님 복장이 너무 뉴노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네네. 동네 주민이라서 제가 이 스튜디오 가까이 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에 왔는데 이렇게 또 이사님께서 네. 이게 딱 빼입고 오시니까 아유. 너무 날티나서 죄송합니다. 아유, 금융위는 항상 마이를 입어야 됩니다. 예. 자, 교수님 또 신간이 나왔는데 좀 특이해요. 예. 네. 뭐 이번에는 책 겸 달력을 한번 내봤습니다. 달력이에요? 예, 이게 진짜 경제 달력이라고 해서요. 네. 이게 하나하나 그냥 달력처럼 넘기는 거고 실제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전 세계적인 금융 사건 또는 네. 역사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큰 사건들을 요약해서 넣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투자 조언들을 좀 명언들. 정리해서 좀 넣어놨는데요. 네. 그 이유가 저도 이 바닥에서 일한 지 한 20년이 넘은 사람이지만 네. 요즘같이 혼탁한 적이 있을까? 없죠. 요즘같이 이렇게 급변한 적이 있을까? 그래서 매일매일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났고 그래서 매일 투자하실 때 네. 그냥 그래 내가 초심 잃지 말자 아니면 네. 내가 이런 것들을 절대 망각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넘기시면서 메모도 하고 숙제하시면서 네. 좀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했었냐면은 저 때는 연습장 하나 써가지고 네. 다 쓰면 찢어가지고 씹어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혹시 뭐 식용 종이로 만들었나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내년에 달력 낼 때는 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만큼 교수님께서도 세상이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수님 오시기 전에 또 특보가 하나 떴어요. 뭔가요? 하나오션 관련된 뉴스가 하나 떴고요.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오션이 지금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를 한참 주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중국 네. 상무부가 10월 14일부터 하나오션의 미국 계열사 5곳에 대해서 제재를 즉시 발효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속보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이런 조치가 대미 협력 기업에 대한 제재 신호탄으로 봐야 될까요? 네. 우리 8.15 무서워졌는데요. 사전에 주지도 않은 질문을 바로 특보 나왔다고 던지고. 사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예견이 됐었나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오션을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MRO라고 하죠. 미국의 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리 보존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득했고 그리고 그걸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군함을 건조하고 수리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를 하나오션 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기 위해서 필리조선소를 인수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적성국의 군비 증강에 도움을 주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비즈니스에 중국 기업이나 중국 개인이나 중국의 금융기관이 일조하게끔 놔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적행위네요.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MRO를 득하고 실제 건조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건 어느 순간인가는 분명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철퇴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저도 오면서 대기실 바로 들어오기 전에 어떤 제재인지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 5개의 기업들 한화 계열사 중에서 특히 USA 즉 미국에 투자했던 홀딩스나 인터내셔널 이런 회사들과 그 필리조선소와 관련된 회사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하면서 거기에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금융 그다음에 투자 아니면 원자재 공급 부분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겠다. 이게 가장 큰 조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제가 느끼기로는
결국 한미 방산 동맹의 확장을 견제하는 그런 제재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확산이 이제 견제가 되고 실제 억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중국도 내부에서 그 정도는 알 거예요. 그럼 이번 조치는 아무 실효성 없이 그냥 에이펙 행사 앞두고 또 강력한 메시지 하나 던지는 제스처일 뿐이야. 그건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들과 달리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재건하고 거기에서 조선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밸류체인을 구성하기 위해선 지금 어쩔 수 없이 중국산 원자재라든가 중국산 인프라를 일부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 일단 필리조선소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내 조선업에 다시 메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그 기간을 뒤로 미루는 정도의 어떤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완전히 동맹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시간만 그렇죠. 좀 버는 전략이다. 맞습니다. 갑자기 이 값싼 원자재라든가 인프라를 이제 중국 걸 안 쓰고 어디서 조달해야 될지 미국도 낭망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 인프라를 조성하는 시기를 좀 뒤로 미루는 효과는 직접적으로 있을 거고요. 그 때문에 사실 지금 건조하기로 계획됐던 것들 중에 일부는 아마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현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예, 맞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빠르게 조선업을 다시 일으켜야 될 뿐만 아니라 군비 차원에서 특히 해군력을 다시 보강해야 될 상황인데 무작정 이 밸류체인이 다시 미국 내에서 구축되는 것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즉각적으로 필요한 여러 조치들은 한국 조선소에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필리 조선소는 밸류체인 새로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 진행하자 이렇게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내린 조치는 요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성과는 가시적인 성과는 달성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아, 그럼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필리 조선소 중심의 생산, 납기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참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 사이드에서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지금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들 중에 지금 중국산 부품 원자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냐 이걸 다 전수조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도 뭐 사실 다 공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조사한 것들 중에선 단 한 건도 중국 없이 온전히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은 없더라고요. 그러니 야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인데 제조 부분이 거의 이제 유실된 전무한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그 가격대의 가성비를 갖춘 새로운 밸류체인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적어도 몇 개월은 아니고요. 1, 2년 이상의 지연이 있을 수도 있는 요소입니다. 이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제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네. 단순히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보험, 금융, 뭐 수출입 보증 이런 것까지 확대된다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즉각적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 중에 하나가 선박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선박 보험을 우리가 갱신할 때 그리고 유지 관리할 때 뭐가 중요한 요소냐면 이 보험회사도 간단하거든요. 이 배 망가졌을 때 보험 처리로 커버해주는 금액이 얼마까지인지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그 배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배다. 아, 그러면 이거 갈아 낄 때도 배라는 건 우리가 표준화된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선주들이 저 배 만들 때요 선박은 어떻게 구성해 주시고 열선은 깔아 주시고 선실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다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커스터마이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각각 맞춤형으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 요율도 다 달라지는 건데 그런데 이 배는 원자재나 부품들 상당 부분이 중국산 썼네. 아, 그러면 그 유지보수할 때도 비용이 얼마 안 들겠구만 해서 보험료를 깎아줬는데 이제는 중국산을 못 쓰게 됐다? 이제 중국 부품을 갖다 못 쓰게 됐다? 그러면 한국에서 비싸게 똑같은 걸 만들어서 납품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형태로 배를 건조하다 보면 그런 배를 건조하는 부분에 대한 인프라 투자라든가 아니면 배 선박의 가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코스트 이펙티브하지 않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비용 효율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금융 비용들이 더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습니다. 야, 역시 큰 문제는 금융 쪽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끝일까? 이게 끝일까? 앞으로 이제 한국 조선 부품 기업에 대해서도 뭐 비관세 장벽, 통관 지연, 공급망 교란 이런 형태의 또 새로운 제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걱정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새로운 제재들까지 이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던졌다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이고 그렇죠. 교섭력 차원에서는 큰 카드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사실 중국도 동시에 이런 어떻게 무게감 있는 어떤 카드들을 다 던질 수는 없어요. 이유가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 내부의 내수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수에도 당연히 밸류체인이라는 게 한쪽에 막히면 전후방이 다 악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내부에서도 피해보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무작정 다 던질 수는 없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다 던졌을 때 중국의 조선업에서도 일부 직접적인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대표적으로 중국 배나 한국 배나 무조건 이 회사의 물건을 쓰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데 네. 바로 HD 현대마린 엔진의 엔진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 엔진은 전 세계에서 규모감 있는 선박들에겐 대부분 무조건 이 회사의 엔진을 사다가 쓰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조업이 중단될 정도로 큰 파장의 어떤 카드를 던졌다면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도 보복 나가야죠. 그럼요. 네. 그러면 그러면 우리도 이제 엔진 못 들이죠 라고 하면서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부도 어떻게 보면 이번엔 잼만 날리고 본인들도 시간을 벌면서 야, 한국이 이렇게까지 나왔을 땐 대응책이 뭐야? 대안이 있어? 이런 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후속을 이제 또 던질 거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한국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영미권과 네.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 생태계가 분리돼가는 서막들 중에 이제 조선업도 시작됐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영미권에서는 이제 뭐 그전까지는 전국이 전 세계 선박 발주량 1위 국가지 네. 않습니까? 야, 이제는 중국에 발주 안 줄래? 오히려 한국에 줄래? 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기대감이 큽니다. 저는 그래서 연초부터 사실 우리 선박 관련한 주식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렸던 이유가 단순히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런 네.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이사님 지적이 정확하시거든요.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물류체인망이 별도로 가동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컨테이너선 하나하나마다 단순히 그냥 검역만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이 밀반입되는지까지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야. 컨테이너선의 노선도 분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컨테이너선 그러면 우리 벌크선과 달리 이거는 일종의 지하철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크선은 그냥 제가 콜택시 부르는 거예요. 네. 뭐 하나 보내주세요 하면 제가 불러다가 쓰고 하는 건데 컨테이너선은 홍콩 들렸다가 부산 들렸다가 두바이 들렸다가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선상에서 적성국에 입항을 한다라는 건 갑자기 그 배가 볼모로 잡힐 수도 있고 어떤 컨테이너 몇 개는 압류를 당할 수도 있는 리스크들이 점점 높아져요. 그런데다가 그 컨테이너들을 또 전수조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주들 입장, 화주들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그런 적성국을 거치는 노선은 안 이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중국 노선을 이용하는 배와 그렇지 않은 노선의 배가 따로 관리되고 발주되고 그러면 중국과 관련 없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또 배를 어딘가 건조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우리가 저가 선박들은 중국에 다 뺏긴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뭐 벌크선 이런 것들은 뺏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걸로 바뀐다면 한국의 조선업엔 다시 또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야, 이번 제재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깜짝 놀라는 네. 사실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반도체에 집중됐다가 조선까지 갔다가 그 다음은 뭘까요? 이런 전략산업 안보화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다음은 뭘까요? 저는 뭐 이사님이 앞에 계셔서 그러니까 바로 생각나는 부분이 당연히 금융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스위프트망을 중심으로 한 달러를 중심으로 한 또 페트로달러라고 불리우는 에너지나 또는 금을 사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제로 사용됐던 통화 달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릭스를 중심으로 더 이상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밑그림을 하나씩 그려가고 있거든요. 이미 브릭스 유닛과 브릭스 페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IMF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한 NDB 이런 NDB. 네. 네. 뉴개발은행 이런 것들까지 다 정비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실제 시스템까지 개발을 해서 2023년도에 한번 가동을 해봤죠. 2024년도까지 거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전 세계 금융 시스템도 두 개로 양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조가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밸류 체인은 국가별로 다르고 대륙별로도 달랐지만 네. 적어도 결제 시스템과 지급 수단과 금융 서비스는 다 같은 망을 이용했던 그 생태계에서 그렇죠. 야 이게 벌어진다? 이거는 정말 경제가 마지막으로 두 조각이 나는 직전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많이 나갔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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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위안화로 결국 그러면 달러와 위안화로 대결이 구축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나 또는 인도는 굳이 위안화 쓰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와 뭐 예를 들어서 인도에 갑자기 인도 화폐 단위가 헷갈리네요. 뭐였죠? 인도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저도. 예. 하여튼, 뭐, 이런 화폐 단위들을 섞어 쓰는 통화 바스켓을 주로 사용하는 형태로 브릭스 유닛과 브릭스 페이를 만들어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좀 세상이 또 재편될 것 같아요. 세상은 빠르게 재편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선업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국 조선소들이 이제는 미국 나토 블록 중심으로 그쪽에 붙을까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귀결됐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미국의 그 건조 능력이 네.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입니다. 진짜 네. 제로예요. 그리고 나토도 사실 해군력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네. 뭐 항공모함 프랑스도 가지고 있고 뭐 영국도 가지고 있다 가끔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 국가들이.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한국이 언제까지 조선업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 이렇게 조선업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계속 버티다 보니까 이런 다시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시 국가 차원에서도 조금 조선업을 우리가 육성을 한다면 이거는 뭐 이사님이 저보다 투자에 대해서 고수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요 어느 나라에 가장 시총이 높은 기업들의 랭킹 1등부터 10등을 다 서열로 세워보면 그 회사들은 무조건 공통점이 딱 하나입니다. 독과점 기업입니다. 네. 그 나라 안에서 독과점이든 전 세계에서 독과점이든 그런 기업들이 시총이 치고 올라가는 건데 네. 조선이 과잉 경쟁하고 치킨 게임까지 들어갔던 세상 끝나가는 것 같고요. 시장을 확실히 양분해서 이쪽 시장은 누가 먹고 저쪽 시장은 누가 먹는 시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영미권의 시장은 이제 한국 기업들의 독주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방산까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 서방 편입 선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조선업 어떻게 더 발전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최첨단 선박을 이제 건조하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최첨단이라는 게 친환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별도의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 그대로 특수함선으로 해당될 수 있는 군함입니다. 군함. 예, 이제 다시 전 세계가 준 전시 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국방비도 많이 늘리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구 사항들의 스펙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건조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죠.
우리가 국방백서에는 2025년까지 경항공모함 진수하겠다라고 계획은 있었었는데 네. 사실 미뤄졌습니다. 독도함이 경항공모함 아닌가요? 그거보단 좀 사이즈가 더 커야죠. 아, 더 커야죠. 예, 그래서 조금 더 큰 규모의 항공모함 등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건조 능력, 그 다음에 핵항공, 그 다음에 핵 잠수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마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 이전과 기술 공유를 받을 수 있는 터전이 미국과 열려가고 있는 초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딜을 성사시켜서 전 세계적인 그래도 뭔가 이런 해군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최고의 나라로 평가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네. 일본이 이 적어도 특수 군함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한국이 자신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더 바짝 붙어서 딜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요즘 많이 전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본에게 이런 부분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특수선, 특히 방산과 관련된 특수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저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나 현금만 들고 있는데 거지가 되는 것 같아. 뭐라도 사야 되지 않겠어? 예. 그럴 때마다 저는, 아, 그래도 나스닥 ETF 사세요. 예. 나스닥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현상 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정말 황당할 정도입니다. 위험자산하고 안전자산이 다 같이 달려가고 실물자산과 금융투자자산이 다 같이 달려가고 심지어 우리 이사님이 전공하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파생이나 대체자산까지도 엄청나게 올라가요. 올라가거든요. 예. 자, 이런 세상이 저도 참 보기 드문 경우인데요.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펀더멘탈의 요소는 뭐 다 알고 있는 요소죠. 진짜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계속돼서 공급되는 시점이 있었나 싶은 정도입니다. 네. 코로나 때 제공됐던 거 다 회수도 못했는데 다시 많은 국가에서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또 국가 그 부채가 늘어나는 것들 또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당연히 상대적으로 다른 가치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고되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장에 계신 분들과 달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을 그렇죠. 보는 방법이요. 데이터를 확인하고 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도 공공기관 출신이라서 그렇지만 공공기관은 성공을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실패만 안 하면 누구도 욕을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게 아니라 돌다리 두들겨보고 다른 사람이 잘 건너는 거 보고 건너가는 게 공공기관의 특성인데 네.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 물가 상승률이 2% 찍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를 찍더라도요, 딱 2% 찍으면 그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 2%대로 안착했다는 걸 상당 기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자, 이제 보셨죠? 누가 봐도 물가 잡힌 거 확실합니다. 금리 낮추겠습니다. 이럴 거라고 예상했던 게 올해 상반기였는데 네. 트럼프가 이걸 지켜보고 있지 않네요. 급하죠. 네. 계속해서 압박하고 이사를 해임하겠다라고 하고 들쑤셔 대니까 의장도 바꾸겠다 그러고. 네. 결국 이번에 있었던 연준의 금리 인하는 제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거는 정치적 외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금리 인하다라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로 그걸 확인한 시장. 야, 그러면 이 다음은 뻔한 거죠. 내년 5월이 파월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줄기차게 이제 금리 인하가 뻔하네. 트럼프는 자기 입맛에 맞는 연준 의장 앉힐 것이고 이사들도 훨씬 더 거기에 휘말리게 될 게 뻔하니 야,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일어난다? 그럼 지금 미리 담궈야지.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 S&P, 기타 뭐 많은 투자자산 시장들이 들썩이게 되는 가장 근저의 맥락들 바로 이 엄청난 유동성 공급. 그리고 최근 또 확인되는 게 하나 있죠. 미국의 셧다운 그리고 프랑스의 재정 파탄으로 인한 소요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은 시장에서 이미 했어요. 아,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 국가 부채 그리고 재정 적자 이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없구나. 그럼 결국 국가가
펑크나면 안 되니까요. 모라토리움이 나거나 우리 드디어 채무 불이행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 결국 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 결국은 정치적으로도 유동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모두가 달리기 시작한 거고요. 거기다가 가장 보수적인 금이 뭐 최근 몇 개월 동안 30% 이상이 올랐다. 그리고 또 1원수당 4,000불 넘었어요. 예. 네. 이렇게 된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거는 국제적인 정세 불확실성.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5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네. 국내적인 정치적 소요는 프랑스로부터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다음 달에 필리핀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고됐어요. MZ 세대들이 서로 메신저로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모이자 이걸 다 해놨어요. 네. 그러니 전 세계적인 이제 국가들마다 소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자연스럽게 그 나라들마다도 부유층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선택할 최후의 보루는 금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모든 자산 시장이 뛴 겁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랠리는 에브리띵 랠리는 불식 랠리 같아요. 그렇네요. 네. 못 믿겠다. 예. 정부도 못 믿겠다. 달러도 못 믿겠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얘기를 좀 꺼내볼까 하는데요. 또 트럼프가 한마디 꺼냈죠. 100% 관세 얘기를 꺼내면서 또 한번 중국을 압박했다가 잘 될 거야. 걱정 마. 그러면서 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증시가 한 번에 곤두박질 치고 가상자산 시장도 곤두박질 치는 걸 보면서 이건 약간 수습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 즉흥성이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100% 관세가 누구도 계획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지르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말씀을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시진핑 쪽에서 먼저 우리 히토리오 이제 관리하겠다, 통제하겠다를 먼저 던졌고, 그리고 시진핑도 그걸 먼저 던진 이유가 이제 에이펙에서 뭔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시점이 될 텐데 본인이 먼저 어떻게 보면 이게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쫀 거예요. 쫄았다. 예, 저는 뭐 높은 사람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전문가로서 높은 사람 모시고 다니는 가방모찌 역할을 하면서 네. 뭐 제가 파견 갔던 부처의 장관님, 차관님 아니면 기관장님들 모시고 출장도 가보고 해봤거든요. 네. 근데 가끔 국가도 일하다 보면 다른 부처와 업무 협조를 해야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농담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나란 일 하는 거 옆에서 조금 거들어보고 허드렛 일 해보니까 확실히 알게 된 게 부처 간에 협업해서 뭐 해라? 이게 남북 통일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부처가 다른 부처입니다. 그렇죠. 네. 다른 부처랑. 네. 그래서 이쪽 부처에서 안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 쪽 장관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엄포 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한테는 뭐도 국물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국물도 없을 그 권한도 없고 실제 무기도 없는데 던질 때 이렇게 말이 세질 때가 많더라고요. 실제 뭔가 두둑하게 무기 가지고 있는 장관은 어떻게 하시냐면 걔네가 그렇게 나왔어요? 박 박사 그래? 네 그렇게 반응을 하셨다고 합니다. 알았어요. 이게 끝이에요. 기다려봐. 네, 그래 알았어. 그럼 응당의 조치를 취하지 뭐.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해 겁먹은 개가 짖는 겁니다. 근데 시진핑도 내부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먼저 짖은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또 100% 관세로 응답을 해버리니 증시 주저앉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양쪽 국가의 수반들이 여론의식해서 수습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대변인 통해서 우리는 대화의 문건은 항상 열려 있다. 논평 공식적으로 했고, 트럼프는 걱정하지 마. SNS에서 잘 될 거야. 그것도 있지만 전 그 문장이 제일 웃겼어요. 존경하는 시진핑. 그래서 누구도 극단까지 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번 걸로 서로 교섭 카드 정도 한번 꺼내본 거고요. 또 그래서 둘이 한 발 뒤로 물러났네 하면 또 김 빠져 보이고 우리 국가 수반이 위력 없어 보일까봐. 소위 말하는 가오가 상했다. 네, 그럴까봐 또 잽을 날린 게 우리 지난 편에서 얘기했던 조선업 카드 한번 슬쩍 던지고 요런 정도 수준으로 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작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정책 리스크인지 아니면은 신뢰 리스크인지 예. 헷갈려요. 예.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뭐
저는 신뢰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은데요. 사실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정책이 어떤 거든 결정을 해줘라. 그럼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면 되고 대비하면 된다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관세를 때리면 관세 안 맞은 곳에 공장을 우리가 설립을 하던 관세가 부여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해서 어떻게든 납품을 하던 우리가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걸 룰을 바꾸고 요율을 바꾸고 계속하니 시기도 바꾸고. 네. 예. 그러니 못 해먹겠다는 거지 결정만 해주면 경영 현장은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정책에 대한 리스크라는 표현보다도 이사님 말씀처럼 신뢰에 대한 리스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버블이다. 네. 버블 언젠가 터진다. 이런 얘기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교수님이 보기에는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정부가 주도해서 유동성 버블을 만들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버블이 터진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첫 번째 요소는요. 버블을 막으려면 즉 버블 직전에 경기 침체의 징후가 있거나 어떤 자금 경색이 생기거나 신용 경색이 생기거나 이런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국가 차원에서 최후의 보루자 역할을 하면서 임시적으로 자금을 공유해 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경기 부양을 해 주거나 직접 최종 소비자가 돼서 뭔가 이걸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첫 번째 흐름이 모든 국가가 IMF에서 권고하고 있는 GDP 100% 이 국가 부채 유지하는 걸 웬만한 국가가 선을 다 넘어버렸고요. 넘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각 국가의 우리로 따지면 기재부, 미국으로 따지면 재무부에 해당되겠죠. 각 국가의 내부 중후부처에서 뭐라고 리포트가 계속 나오냐면 당분간 우리 국가 부채 줄어들 수 없는 구조적인 맥락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가 전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나오는 리포트예요. 특히 서방 국가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G7 국가들에 해당되는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런 세 나라가 이미 국가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 이탈리아도 포함시켜야겠네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나 또는 통화 정책을 입안하기가 어느 국가도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상처가 난 건 빨간 약 발라줄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있어요. 그런데 지금 큰 상처가 났다. 그럼 그걸 수습할 수 있는 구급약은 없는 상태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수술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수술할 수 있는 정치력은 없는 게 확인이 됐고 네. 그럼 결국 이러다가 어느 한 국가에서 뭔가 어떤 내부적이든 대외적이든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한번 터지면 연쇄적으로 뭔가 국제적인 자금 경색, 금융 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각국이 협조와 공조가 지금 잘 안 돼요. 안 되죠. 각자 도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첨예한 서로 간의 갈등, 반목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유럽에게 압박을 하면 유럽이 단일 대우로 미국에 다시 응대를 하는 게 아니라 스페인 같은 경우는 우린 또 중국하고 또 맞물린 게 많으니 저희는 빠질래요 하면서 슬쩍 빠져버리고 그럼 유럽 다른 나라들은 야, 넌 뭐야? 하면서 그럼 나도 빠질래요 하면서 지금 뭔가 누구도 단일 대우로 국제적인 연대 그림을 그려가는 곳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한쪽에서 뭔가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그게 연쇄 도미노로 일어나서 큰 파장으로 악영향을 미칠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걸 다 같이 연합해서 봉합해보자. 이런 리더십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다시 정리해드리면 제가 무슨 큰 버블이 터질 겁니다. 이건 아니지만 만약에 터지면 꽤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맥락이 여기 있습니다.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네. 잡을 수 없을 만큼 번져나갈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 이사님 기억하시잖아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과 중국이 단합해서 그렇죠. 막아보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돈을 써줬었고. 그런데 지금은 두 국가가 서로 그럴 사이가 아니거든요. 예. 또 그러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너 망해라. 예, 맞아요.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라면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넘버가 뒷받침돼줘야 돼.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줘야 돼. 그럼 결국은 실물 경기가 튼튼하다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지금 실물 경제가 튼튼한 파트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분야예요. 나머지 AI. 예 온라인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요 원래 주가가 오르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실적이 좋거나 실적은 안 좋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좋거나 아니면 실적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별거 없는데 유동성이 좋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그래도 주가가 달리는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실적이 예년보다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튼실해졌고 큰 서막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회사도 사실 섹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과 실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 회사들 전부 디지털 아니면 디지털과 관련된 분야의 하드웨어를 서포트하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 같은 회사들 뭔가 큰 새로운 물꼬를 터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일부 달려가는 것들이 있을 뿐인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도 보면요 AI와 관련된 우리 M7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은 사실 저는 지금 뭐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아닙니다. 아직 큰 게임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M7은 더 달려갈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 M7 사업을 서포트하기 위한 에너지 파트, 데이터 센터 파트, AI 인프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화될, 저는 내년이 원년이라고 생각하는데 피지컬 AI, 네. 로봇을 제조하는 또 베어링, 유압기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또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회사들까지는 같이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회사들, 지금 다른 회사들은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전통적인 섹터였는데 그냥 전통적인 관광업, 여행업 하던 회사인데 우리 AI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주가에 기대감이 생겨서 괜히 부풀려져 있는 회사들이 섞여 있어요. 우리 사업 모델을 AI로 바뀌었다. 요즘 그 소리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 챗봇 다 챗 GPT로 하고 있다. 하고 있다. 막 네.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뭐 주가의 기대감을 부풀려 놓은 회사들이 많은데 그게 다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는 정말 신중한 접근과 옥석을 가리셔야 되고 약간의 시장의 충격에서도 주가가 쭉쭉 빠져서 전고점까지 돌아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M7과 AI와 관련된 회사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기대감을 접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당연한 거겠지만 야 닷컴 버블 때도 그랬어. 똑같은 얘기했어.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네, 사실 닷컴 버블 때도 똑같습니다. 지금과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LLM 모델의 AI 많이들 기억하고 계신 거 있죠? 뭐 퍼플렉시티, 챗 GPT, 제미나이 요즘 그룹도 괜찮더라고요. 이런 것들 잔뜩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이 예전 뭐 제가 미국 얘기 안 하고 우리나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닷컴 붐이 있었을 때 엠파스. 우리 엠파스, 라이코스, 네띠양, 네이트온, 파란닷컴, 코리아닷컴 뭐 별거 많았잖아요. 네. 그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모두 다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적어도 이 회사들의 직접적인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이 회사들의 가장 근원적인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회사들은 M7이거든요. 그래서 M7이 저마다의 성적표에 약간의 뭐 희비는 조금 엇갈릴 수는 있지만 이 M7 회사들의 파이는 전반적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하는 모든 사람들은 매달 미국의 M7 기업에게 준조세를 내고 있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뭐 큰 회사에 많이 일해보셨으니까 예. 서버 이용료 그렇죠. 이 매달 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 보이지 않는 건물주예요. 그래서 뭐 우리 회사는 다르죠. 아, 회사 이사님은 어느 회사 서버 쓰세요? 아, 저희는 MS 거 씁니다. 아, 저희는 아마존 거 씁니다. AWS 써요. 회사는 다르지만 다 M7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중국 일부 회사를 빼고 나머지 모든 국가들의 의미 있는 수준의 법인격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매달 준조세 형태로 M7 기업에게 서버 사용료를 이용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가되기 시작한 게 또 뭐였었죠? 이제는 또 추가되는 게 AI 이용료입니다. 구독료죠. 구독료예요. 예. 이것도 이제는 필수제처럼 많은 기업들이 처음에는 우리 사내 정보 글로 빠져나간다, 이거 문제 생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폐쇄형 인공지능 모델을 아예 회사에 안착시켜 주겠다. 그렇죠. 네트워크 기반이 아니라 그냥 니네 서버에 그거 넣어놓고 니네 직원들이 많이 질문하는 건 그 서버 안에서 가동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겠다는 솔루션을 다 이미 만들었고 오픈하기 직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용료가 또 늘었죠. 네. 그 다음에 M7의 일부 회사긴 합니다만 이제 개인들도 돈 내는 게 또 늘었어요. 뭐냐면 코로나19 때부터 OTT. 이제는 한국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보려고 해도 OTT 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저도 뭐 오징어 게임, 뭐 그 흑백 요리사 이거 다 좋아하는데 우리 TV에서 안 하고 OTT에서만 하는 콘텐츠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보려고 또 돈 내려면 미국 그 M7이나 이와 관련된 회사들에게 또 돈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직접 넷플릭스에게만 뭐 돈을 낸다 하더라도 그 넷플릭스의 거대한 서버 운영비 이거 다 M7이 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감 오실 겁니다. M7이 그려가는 이 큰 생태계는 이걸 지금 다시 파도의 흐름을 뒤로 백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이젠 로봇까지 쓰겠죠, 조만간? 그렇죠. 그럼 그 로봇도 수시로, 몸은 로봇이지만 머리는 AI니까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매달 이용료를 청구하는 또 그 구조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용료 안 내면은 오른팔 못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얘네들의 수익 구조는 어디까지 늘어갈지 감이 없을 지경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 성과에 약간의 편차는 있을 거다. 하지만 이 맥락, 지금 제가 설명드린 맥락에서 가장 가까이 가고 있는 M7 회사들은 아직도 싸다라고 얘기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삼전이 좋아, 하이닉스가 좋아. 아, 예. 그리고 골드가 좋아, 실버가 좋아. 아니면 비트코인이 좋아, 이더리움이 좋아. 네. 이런 양분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교수님 얘기 잘 듣고 보니까 일단은 주식, 뭐 한국 주식이 됐던 뭐 M7 주식이 됐던 주식, 그리고 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코인, 그리고 뭐 골드를 필두로 한 커머더티, 그리고 뭐 한국 아파트를 필두로 한 부동산. 아, 참. 이 중에서 좀 어떤 게 지금 시기에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정감이요? 네. 아, 안정감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아, 얘 또 이러면 또 저 욕먹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교수님의 네.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아, 질문드렸어요. 예, 말씀드릴게요. 네. 저를 뭐 유튜브에서는 뭐 상승론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부동산을 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상승론자라는 말에는 좀 저도 좀 하소연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였었냐면 최근 3, 4년 동안은 네. 지방은 떨어질 것 같고, 부동산. 예, 서울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서울 상급지는. 이렇게 말씀드렸지 다 오른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오르는 게 국가 경제에 하등 도움되는 거 없어요. 근데 저한테 부동산이 오르는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를 물어보신 게 아니라 오를 것 같냐, 떨어질 것 같으냐라는 팩트를 방향성만 물어본 거예요. 그걸 물어보신 네, 거지 네. 당위를 물어본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부동산은 서울의 상급지는 더 상승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방 경직성도 굉장히 높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지금 전세 매물이 실종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이라는 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서울에 그래도 댁이 어디세요? 그랬을 때 저 어디 삽니다. 그래도 좋은 데 사시네. 이런 정도. 와, 정말 좋은 데 산다. 이런 데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안정감 플러스 수익성도 나쁘지 않은 게 지금의 사실이고요. 이걸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개선해보고자 노력은 하는데 최근 한 두어 번의 대책들을 봤는데 아직까지는 답을 못 찾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안정감과 수익성 모두를 생각했을 땐 부동산을 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과 함께 에브리띵 랠리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은 무엇일까? 안정감과 수익을 줄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딜레마, 걸림돌
뭘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저는 뭐니 해도 환율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환율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 USDT 네. 테더로 봤을 때는 1,500원이다. 네. 그래서 지금 환율 1,400원대인데 지금 환율보다 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1,400원대가 뉴 노말일까요? 네, 저는 뭐 1,400원대가 유노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오히려 저는 1,300원 중후반대가 유노말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올라간 선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뭐 아시겠습니다만 3,500억 달러 빨리 줘 하고 있잖아요. 일시불로 줘. 네, 근데 3,500억 달러 드리고 나면 우린 다 주는 거거든요. 우린 뭐 그거 다 주고 나면 우리 금고가 비는데 당연히 대외적으로 한국에 저러다가 외환 위기 또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감이 있으니까 이런 환율이 지금 약간 뛰어진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들었어요. 야, 니네 3,500억 달러 주겠다고 그럼 약속했던 건 뭐야? 그랬더니 우리 쪽에서는 아니 그게 우리가 일시불로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니들 마음대로 쓰라고 준다는 게 아니었고 우리는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우리의 그 어떤 동맹 관계가 돈독해지도록 하기 위한 투자를 많이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 투자가 어떻게 동시에 한 번에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할부로 천천히 우리가 쓰는 방식으로 쓰고 싶습니다를 얘기했는데 일본과 딱 비교가 된 거거든요. 일본은 한 방에 준다고 하고 우리 마음대로 쓰고 있게끔 해준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뭐냐 했다가 처음에는 미국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왔다가 우리의 찬찬한 설명들, 실제 잔고 상황, 우리 대외 여건들 보니까 끄덕여지는 면도 있다고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무제한 통화 수화까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준하는 어떤 금융시장 대란을 막을 수 있는 확고한 어떤 백업 장치를 아마 미국이 역제안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제한 통화 수합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국 말고 다른 준 동맹국들 다 달려올 거거든요. 우리도 무제한 통화 수합해줘. 그렇죠. 그러면 그 환율의 조정 기능이라는 게 실제 사라져버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달러 가치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과 상대적으로 외국 화폐 가치가 오르고 떨어지는 기능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데 시장 조정 기능이 없어지는 건데 그건 아닐 거고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카드를 지금 받아 들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 모두에게 그래도 끄덕여질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그게 한국에게 이득이 되는 건 분명 아닐 거죠.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통으로 달라고 했던 사람이 역제안한 것은 그럼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걸 하겠습니까? 아니죠. 상대적으로 손해가 좀 덜한 걸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래도 우리가 수긍이 가능하고 기업인들 입장에선 그러면 이제 룰이 정해진 거네요. 이대로 우리 믿고 갑니다. 라고만 하면 투자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소비도 일어날 수 있고 선박의 선적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직은 환율이 1,400원대에 안착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율이 많이 올랐다, 환율이 약세다, 거꾸로 얘기하면 달러가 강세다 이런 논리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번 달러 강세가 과거 달러 강세와 좀 달랐던 점이 뭐였을까요? 이번 달러 강세는 특히 이게 금융적인 기법으로 인해서 환율이 결정된 부분이 훨씬 더 컸어요. 실질적으로 환율 시장을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바뀌는 환율을 바탕으로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실물, 제조 파트에 있는 분들은 한 번 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적인 어떤 그 환율의 뭐랄까요? 추세를 바탕으로 거기에 가이던스를 두고 그 금융적으로 거기에 환해칭을 통해서 환율을 맞추거나 아니면 계약을 할 때 우리는 앞으로 환율을 그냥 돈 계산할 때 1달러에 1,350원으로 하시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약을 써서 중장기 계약을 맺어버리거든요. 그렇죠. 포워드 거래.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계약을 안정적인 물품을 수급받으려면 이게 매달 계약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제조 파트에서 환율을 어느 정도로 가이던스를 잡고 지금 계약들을 체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아직까지 제도 파트에서는 1,400원대 이상을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다 1,300원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1,400원에서 널뛰기 하고 있는 이 이 환율은 철저히 금융적인 요인들로 유발된 것들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못 벌어와서 그래서 내부에서 그 달러가 부족해서 환율의 조닝 자체가 바뀌는 건 아직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경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먼저 물가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경기도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물가는 약간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경제 현재 상황을 표면적 호황 아니면 구조적 둔화?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될까요? 예, 저는 경기 침체라든가 구조적인 둔화라고 얘기하기가 아직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도 트럼프의 외압 전에는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지 않았던 이유가 아니 교수님, 미국의 고용 상황도 사실 생각보다 자꾸 안 좋아지고 있고 신규 채용에 대한 어떤 공고도 예전만 못해지고 있는데 그건 경기 침체의 대표적인 시그널 아닙니까? 그런데 연준이 자꾸 물가만 못 잡았다고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고집 피우면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고용 관련한 지표들이 안 좋은 것을 무조건 경기 둔화나 아니면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번 고용 침체의 대표적인 요인은 혁신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 결국은 AI가 사람을 잘랐다. 맞습니다. 네. AI로 인해서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매 분기마다 대규모 해고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부서, B부서, C부서, D부서가 있는데 A부서가 하는 일이 이번 분기에 AI로 전자동화됐다. 그럼 A부서는 다음 분기에 전원 해고예요. 그 다음에 B부서가 하는 일이 다음 분기에 전자동화됐다. 그럼 B부서는 그 다음 분기에 전원 해고하고 있고. 그게 지금 미국의 고용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AI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미국 기업들도요, 신규 채용에 대해서 더 보수적인 계획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냐? 야, 이제 중간 관료들이 필요가 없어. 예전에는 저 말단에 있는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마이닝하고 게더링하기 위한 중간 관료가 있고 그 중간 관료를 또 관리하기 위한 중간 관료를 또 뒀는데 이제 이것들을 AI가 다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나한테 따로 워딩을 주고 이렇게 되니 이 관료를 뽑을 필요가 없어졌어. 그렇죠. 그러니 내년부터 내후년부터는 더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올해부터 뽑아서 훈련한 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우리가 잘 써먹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아예 채용 공고 내지 마. 이런 추세가 너무 커졌어요. 그리고 실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재무적 투자 지표들이 좀 바뀌어가기 시작한 게 예전에는 아유 귀사가 여기까지 오시는데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저 100억 합니다. 수고 많으셨네. 영업이익은 얼마입니까? 예, 그 정도만 물어봤는데 이제는 이제 뭐가 붙었느냐? 100억 하시는 데까지 올라가는데 종업원 숫자가 얼마나 되시죠? 2명이요. 여기네. 여기다 투자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뭐 이사님도 외부에 이제 고객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투자 자문하시는 많은 뭐 CEO분들 만나셨을 텐데 네. 대충 그래도 결례하면 안 되니까 우리 그 눈치채려고 네. 대표님은 종업원 수가 얼마나 되시면 우리 그런 걸로 캐파 대충 보잖아요. 그렇죠. 아유, 인건비 많이 나가시겠네요. 네, 예. 뭐 종업원 수가 300명이나 되세요. 나름 꽤 크게 하시나 보다. 우리 가름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종업원 수가 많은 게 회사의 안정감이나 튼실함의 대표 지수가 아니라 숫자는 적은 게 오히려 혁신지향적이고 미래를 담보하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자꾸 안 좋아지는 여러 시그널들이 나오는 것은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혁신으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징후들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다 같이 경기가 주저앉아서 고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누구는 치고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 경기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지 무조건 안 좋아지는 게 미국 경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좋은 포인트를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저 대표님 회사에 화장실이 몇 칸이 왜냐하면 몇 명 고용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실례니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자, 그럼 미국 부채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GDP의 120%를 넘은 거 맞죠? 네. 예. 그리고 트럼프는 관세로 이 네. 부채를 감당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네, 일부는 진짜 미국 부채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부 도움이 된다는 워딩은요, 실제 금액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시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미국이 중앙정부에서 갚아야 될 국가 부채가 38조 달러 정도 됩니다. 올해가. 네. 근데 이 올해 38조 달러를 갚아야 되는 돈인데 올해 그럼 미국에서 관세 걷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1조 달러나 되느냐? 택도 없어요. 네,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관세 가지고 이거 다 갚을 수도 없는데 관세 왜 걷느냐? 딱 필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돈을 갚는 시기와 맞물려지는데요. 자, 모든 나라는 가장 큰 수입원이 세금입니다. 세금이죠. 예, 근데 미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법인세하고 소득세 이 두 가지가 전체 세수입의 한 60%를 차지하는데 이 법인세 소득세는 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냅니다. 대부분 연말 연초에 몰려 있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 국가 부채 만기는 매주 떨어져요. 매주. 네. 그러면 채권 만기 계속 들어와서 막아야 될 돈들은 있는데 그런데 돈 들어오는 시점은 연말 연초에 몰려 있고 이거 쉽게 말하면 카드 값은 오늘까지 막아야 되는데 돈 들어오는 건 다음 달에 들어오면 그냥 카드 결국 연체인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을 막으려면 지금 돈 들어오는 세목이 필요한데 미국은 부가세도 없거든요. 네. 특별소비세만 일부 있지. 네. 그럼 지금 매달 징수하는 세금이 뭐 있어? 관세. 관세입니다. 네. 이번 달에 TV 몇 대 들어왔고요. 자동차 몇 대 들어왔고 세탁기 몇 대 들어와서 그래서 얼마 갚을 수 있는 돈이 마련됐습니다. 그 돈 냉큼 줘. 나 빚 갚게. 그래서 관세는요.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온다는 그 메리트가 굉장히 커요. 바로 그것 때문에 급한 불 끄는데 지금 관세를 활용하는 것이지 금액 자체가 미국의 국가 부채 그 엄청난 부채를 갚는데 현격한 기여는 못합니다. 결국은 현금 주머니 역할로 네. 관세를 쓰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트럼프 얘기를 좀 나눌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의 생각을 참 모르겠어요. 동맹이 아닌 사활적 영토를 지킨다. 외교적인 발언일까요? 아니면은 뭐 경제적 블록화? 아니면 달러, 에너지, 방산 동맹의 재편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바로 그 대목에서 전략적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 국제 정세에서는 사활적 영토라고 해서 패권 국가들이 여기만큼은 우리가 절대 내줄 수 없는 영역이야. 우리 도메인이야. 여기를 건드리면 우리랑 전면전을 불사할 생각을 해야 되고 공멸에 가까울 정도의 징계를 당할 생각을 해야 돼라는 수성의 의지를 보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태 지역에서는 미국이 사활적 영토로 분명히 삼고 있는 국가는 딱 하나입니다. 일본이에요. 그렇죠. 일본을 내주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하와이를 중심으로 하와이 동쪽만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태평양을 지나서 인도양까지 가려면 남중국해를 지나야 되고 말라카 해협을 지나야 되는데 그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을 지나기 위해선 반드시 일본을 본인들의 도메인 영역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래야 남중국해를 견제하고 그게 견제가 돼야 말라카 해협까지 진입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일본을 포기한다?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남중국해부터 말라카 이후에 인도양을 내주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본은 일본 스스로도 압니다. 미국이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고 우리는 미국의 노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유튜브니까요. 나와바리라고 흔히 부르죠. 그렇죠. 네,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큰형님하고 한 배를 탔어. 큰형님, 제가 가진 돈 탈탈 털어봤더니 5,500억 달러 정도 있는데요. 이거 그냥 드릴게요. 그냥 마음대로 알아서 투자- 쓰세요. 네. 그리고 저한테는 그냥 조금만 돌려주셔도 되고요. 네. 안 돌려주셔도 돼요. 맞아요. 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행보를 하는 게 일본의 총리나 일본의 외무상이 매국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은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큰형님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일이고 내가 잘 되는 일이 큰형님이 잘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에 비슷한 논조로 행보를 그동안 늘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우리 한국이에요. 한국까지 사활적 영토로 여기까지는 절대 우리가 포기 못한다고 미국이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걸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한국을 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3,500억 달러를 왜 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왜 미국에 이렇게 저자세를 하면서 물건 좀 더 파는 그런 것만 하면 되지? 그럼 그 이상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고민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활적 영토로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자꾸 봐야 되는데 요즘 나오고 있는 논조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한국계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국방부가 아니라 전쟁부라고 해야겠네요. 전쟁부의 아태 차관보가 서해에서 중국의 군함들이 자꾸 뭔가 전술적으로 교란 요인을 하는 것은 이제 한국이 알아서 처리해야 될 일이지 자꾸 우리 미국 쳐다보지 마라 이런 논평을 바로 지난주에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있었던 미군의 주력 어떤 기기들 그리고 미군의 여러 그 부대들이 일부 중동 지역에 분란이 있다라는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대 복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앞서 우리가 재정 적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이런 과정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딘가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의 숫자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줄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걱정되는 건 유럽이 지금 흔들리다 보니 나토는 보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어디서 줄여서 어디에 늘려줘야 되는 행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때 그러면 한국을 빼고 일본에 결집을 하고 그 다음에 나토에 일부 보내고 중동에서도 일부 살짝 발 빼서 중동 노선은 이스라엘과 한정적인 공간으로 뺀 다음에 이렇게 슬림화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는 우리의 전략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경제적 판단도 달라져야 될 수밖에 없고요. 투자적 판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면은 이런 사활적 영토에서 피해를 받는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저는 머리를 딱 치는데요. 신흥국 통화일까? 한국 증시일까? 글로벌 원자재일까? 어느 쪽일까요? 네.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한국이 미국이 수성하고자 하는 사활적 영토에서 빠졌다라고 하면 네. 원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실 대북 문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건 지역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리스크가 생각보다 커질 수가 있어요. 커질 수 있죠. 예.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서 문제 생기면 그렇게 적극성 많이 안 뛸 것 같은데 물론 동맹이니까 우크라이나처럼 무기도 대주고 그리고 뭔가 지원도 해주지만 미군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참전을 한다든가 진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걸고 한국을 지켜주는 그런 건 기대하지 못하게 되겠는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펀더멘탈은 상당히 많이 부정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미묘할지 모르겠지만 환율의 조닝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우리 코스피를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행보에도 일부 부정적인 요소로 바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국채를 비롯한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더 큰 건 외국인 FDI,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도 한국을 뺀 역시 아시아 지역은 이제 한국도 빼고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어느 정도 여기 선에서 우리가 저지선으로 삼아야겠네.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상상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확정적으로 됐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그것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 이런 작금의 상황들을 신냉전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신냉전 구조는 산업과 자본의 블록화를 강화시킬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분산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도 딱 동맹국 중심으로 집중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네, 아마 어느 순간인가는 양자택일의 그 갈림길에, 선택에 예. 올 겁니다. 이것도 AI 때문이에요. AI는요, 각각의 디바이스에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그 안에 컴퓨팅 파워를 많이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품의 제조 단가만 비싸지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그렇게 뭐랄까요? 많은 디바이스들을 각각의 디바이스에 탑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글로벌 탑티어의 기업들은 내 고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그 고객이 엔터를 언제 쳤는지, 엔터를 2번씩 치는 버릇이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데 그리고 어떤 앱을 쓰고 있는지. 그렇죠. 예. 그러려면
커넥티드하게 고객의 어떤 비헤이비어가 행태가 데이터로 메인 서버로 넘나들어 와야 그때그때 필요한 것도 노티스해드리고 알려드리고 하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기반은 결국 거대 AI 중심으로 생태계가 중앙 집권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중국 생태계에 그때 들어갈 거야? 너는 미국 생태계로 올 거야? 이걸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이거는 산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국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방의 가장 큰 화두는 무인화입니다. 무인 전투기, 무인 탱크, 무인 군함, 또 이제 로봇 군인 이건데 이거는 그 안에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또 중앙에 연동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를 미국과 중국 양쪽에 다 잘 지내기 위해서 탱크는 중국산 거 사고 장갑차는 미국산 걸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에는 양자택일 중에 한국 너는 어딘데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는데 2년이 남았을지 5년이 남았을지 10년이 남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우리 정부에서 가장 많이 했던 그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전 세계에서 경제 영토를 가장 원활하게 확보하고 있는 나라,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군소국가들, 강소국가들이 많아요. 그들 국가들도 지금 미중 패권 그 전쟁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겁나지 않는 친구와 관세 없이 교역을 할 수 있는 루트를 가장 잘 만들어 놓은 허브 국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몇 년 동안만이라도 잘 활용해서 야 미국에 바로 발주하려고 했더니 중국에 바로 발주하려고 했더니 안 된대. 안 된대. 한국 통해서 해봐. 예, 한국은 알잖아. 백화점처럼 거기는 다 관세 다 체결해가지고 거기에는 다 싸게 갖다 놓는 거 거기다 전화해봐. 거기선 좀 싸게 줄지도 몰라. 이런 포션으로 또 당분간은 좀 먹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지대 박종호 특임 교수님과 함께 트럼프 시대의 뉴 냉전, 신냉전 속 투자 뉴 노말을 찾는 그런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